결혼이라는 게 뭔가 싶어요. 예전엔 그냥 서류 하나 쓰고 식 한 번 올리면 자동으로 한 가족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남의 집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굳게 닫혀있는 남의 집안에 제가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왜 아무도 미리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2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게다가 나이로 따지자면 요즘 결혼 평균 연령이랑 그리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생각해보면 남편 하나 바라보고 다른 건 다 대충 넘겨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반대도 그중 하나였고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주 대놓고 반대하신 건 아니었는데 은근하게 계속 걸리는 게 있었죠. 근데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른들이 원래 까다롭지 뭐 이 정도로요. 남편이랑 저 사이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때 저는 정말 순진하게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한 이유도 참 독특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져 돌아가셨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니까 그게 더 찜찜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걱정할 수도 있겠다 싶죠. 저도 맨 처음에 시어머니가 혹시 유전병 같은 걸 걱정하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신점 같은 걸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가끔 재미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 평소에 모시는 무당이 따로 있을 정도였죠. 저는 그 사실을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재미로 보는 사주풀이 이런 거면 몰라도 저는 무속 쪽은 좀 거부감이 있어서요. 그런데 무속도 따지자면 종교 같은 거니까 종교 이슈는 건들지 말자 이 정도로 넘겼어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 집안 여자들의 기운이 너무 세서 그 기운을 확 눌러놔야지만 집안 남자들의 생명력이 올라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무당이 얼마나 용한 사람인데 네 시아버지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잖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자 기운이 너무 세면 집안 남자들이 눌린다잖니.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야. 너도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우리 집안 남자들 잘 살아야 너도 편한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처음엔 화가 난다기보단 그냥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일은 갑작스럽긴 했어도 병원에서도 설명을 들은 일인데요. 그걸 기 같은 걸로 대충 설명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 일이 다 병원 말로만 설명되는 건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과학만 믿어서 탈이야. 예전부터 다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걸 무시하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범죄도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님,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것도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증명도 안 되는 무언가 때문에 기가 눌려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병원 간 것도 다 헛수고였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그때부터 살짝 굳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한마디를 얹었거든요. 아니, 둘 다 좀 그만해. 엄마도 너무 단정 짓지 말고 당신도 그렇게 말 세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 꼴 보는데 정말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무속신앙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냥 남한테 강요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슬슬 열이 받아서 쓴소리 한 번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무당말만 믿다가 집안 다 말아먹는 집 많이 봤어요. 어머님도 이제 적당히 조절하셔야죠. 신년 운세 보는 정도로 끝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그냥 시어머니가 좀 독특하시네.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무당 얘기 꺼내면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그게 우리 인생을 실제로 흔들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일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건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였어요. 그 아이가 딸이었거든요. 딸이 태어나고 나니까 정말 살림살이가 확 버거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남편 혼자 벌어도 어떻게든 굴러가던 생활이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기저귀 값에 분유 값에 병원비까지 돈이 숨 쉴 틈 없이 빠져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키우는 집이 다 그렇지 뭐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혀 다르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어요. 집안이 갑자기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도 살림이 빠듯해진 것도 전부 저희 집안 여자들 기운이 세서 그렇다고요. 거기다 하필이면 제가 딸까지 낳는 바람에 그 기운이 더 강해져서 집안이 점점 망해간다는 거죠. 내가 그때 뭐랬니? 여자 기운이 너무 세면 안 된다니까. 너 하나 들어왔을 때도 불안했는데 거기다 딸까지 태어나니까 이게 더 심해진 거야. 집안이 점점 말라가잖아. 돈 나갈 일만 생기고 들어올 일은 없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무당도 너를 한번 꼭 신당으로 데리고 오라더라. 네 얼굴을 직접 보고 구슬해야 기운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대. 어머님, 저는 그런데 안 가요. 저를 그런데 끌고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구신이 기운이니 그런 거로 저랑 우리 애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이 말로 완전 불의의 기름을 제대로 부어버린 셈이었죠.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더니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노골적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아니, 내가 너 괜히 이러는 줄 아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이 꼴이 났는데도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어. 너 하나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남자들 일 다 꼬이고 돈 다 세고 거기다 딸까지 나와서 기운은 더 세지고. 너는 지금이라도 네가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드냐? 아니, 이 정도면 너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애 낳은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래서 숨 한 번 크게 쉬고 말을 했죠. 어머님, 살림이 힘든 건 아이 낳은 집이면 다 그래요. 그걸 다 기운 탓으로 돌리시면 세상에 아이 낳을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딸 낳았다고 집안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 낳았어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가장 답답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말리기는커녕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얼굴만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때 남편 상황도 안 좋긴 했어요. 화물차 기사였는데 일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던 상태였거든요. 저속으로 가다가 가드레일을 박은 거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차가 망가져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됐죠.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피곤해서, 운 나빠서 사고 나는 거지. 그게 다 무슨 기운 탓인가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사고조차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봐라, 내가 뭐랬어. 이게 다 그냥 우연 같지? 제가 새벽에 사고 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집안 기운이 눌리니까 남편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래도 굿 한 번 안 하겠다는 거냐? 이 정도면 고집 부릴 때도 지나지 않았니? 어머님, 제 생각에는요. 어머님이 하도 망한다 망한다 해서 그 말이 씨가 된 게 더 신빙성 있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때 저는 남편을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큼은 남편이 제 편에 서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적어도 그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쯤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기대했던 그 말이 아니었어요. 여보, 엄마 말이 아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굿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내가 봐도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게 안 느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머리가 띵 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 이쪽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는 말이 더 거칠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점점 대놓고 시어머니 말에 동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어. 집안 남자들 죄다 잡아먹을 셈이냐? 굿도 안 하겠다는 년을 며느리로 두고 어떻게 살아? 당장 굿 안 할 거면 짐 싸서 나가라.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못 나갔어요. 아이도 있었고 갈 때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번엔 거의 매달리듯이요. 당신도 처음엔 분명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했잖아. 당신이라도 내 편 좀 들어줘. 우리 지혜 불쌍하지도 않아? 근데 남편은 고개를 돌리더니 아주 차갑게 말을 했어요. 너는 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안 믿는다고 했지 당신처럼 질색한다고는 안 했어. 근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좀 해보자는 건데 당신도 참 답답하다. 뭐? 당신 지금 말 조심해. 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아?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솔직히 말해서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재수 온 붙은 년이랑은 더는 못 살겠어.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말해 뭐해요. 완전 냉골이었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설마 이혼까지 가겠어? 싶었거든요. 부부싸움이야 누구나 하는 거고 시어머니랑 틀어지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어요. 아니, 제 기가 세다고 치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제 탓인가요? 제가 태어날 때 옵션처럼 고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제 기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쳐도요. 굿하면 그게 100% 줄어든다는 보장이라도 있냐는 거죠. 만약에 안 줄어들면 무당이 환불해준다는 환불 규정이라도 있나요? 근데 저는 고작 이런 이유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소박을 맞고 있었어요. 저는 억울하다고 말을 했어요. 진짜 사람답게 이야기해보자고요. 근데 돌아오는 건 대화가 아니라 괴롭힘이었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딱 한 팀이 돼서 아주 집요하게 저를 몰아붙였거든요. 생활비부터 끊었어요. 한두 번 밀린 게 아니라 아예 줄 생각이 없다는 식이었죠. 게다가 밖에서도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몰라요. 사람들 있는 데서 제가 집안을 말아먹는 년이라고 망할 년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다녔어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하면서 머쓱하게 웃고 말더니 나중엔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사람이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진실처럼 들리는 순간이 와요. 제 주변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댁 친척들, 지인들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걸 너만 모르는구나.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누가 너 좋게 보겠니? 다들 입은 안 열어도 속으로는 알고 있어. 쟤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괜히 나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굿 하나뿐인 거야. 어머님, 말을 하시더라도 적어도 지혜 안 듣는 곳에서 하세요. 저 애엄마예요. 애 앞에서 애엄마한테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정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애 생각하면 더더욱 굿을 해야지. 네가 고집 부리니까 애 앞길까지 막는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이 말 듣는데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고요. 결국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더 버티다가는 제가 먼저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 앞에서 이런 꼴을 계속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딱 잘라 말했어요. 아이 데리고 나가겠다고요. 그랬더니 돌아온 반응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아이고 잘됐다. 재수 온 붙은 년이 나가준다는데 우리가 말릴 이유가 뭐가 있니? 그 년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더 재수가 없겠어. 솔직히 말해서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그래, 데리고 가. 애까지 데리고 가면 우리도 홀가분하지. 나중에 잘못됐다고 다시 들러붙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아이는 그때 7살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 나이였죠.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는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꼭 잘 돼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제가 재수 온 붙은 년이 아니라는 걸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혼하고 나와서부터는 정말 죽어라고 일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하루는 새벽에 나가고 하루는 밤늦게 들어왔어요. 방문 판매도 했고 몸으로 하는 일은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통장에 찍히는 돈 보면 허탈해지기 일쑤였고요. 그러다 녹즙 판매하는 일을 했을 때였어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는데 고개 들고 보니까 이전 시어머니더라고요. 저는 순간 굳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깔깔 웃었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너 여기서 이런 일 하니? 예, 너 나가고 나니깐 거짓말처럼 집안이 일어섰다. 역시 원흉이 빠져야 집안이 사는 거지. 지금 네 꼴 보니깐 역시 그 무당이 용하긴 한 거 같아. 아유, 팔자도 참 못났다 못났어. 그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울기도 했어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사람이 절박해지면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시댁처럼 무속이나 이런 건 절대 싫었고요. 거기에 반발심이 있었어서 그런지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곳으로 본능이 이끌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다 마음 위안에 가깝다고 여전히 그런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력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게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허드렛 일만 전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시트지 붙이는 작업장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찾아갔어요. 일을 시켜달라고 배우게만 해달라고요. 처음엔 사장님도 난감해 하셨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힘도 들고 손도 빨라야 하고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인데 여자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게다가 애 엄마잖아. 절대 못해. 사장님, 애엄마가 얼마나 악착 같은 생물인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마구잡이로 시켜주세요. 저 잘 배울 자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사장님은 저를 계속 쫓아냈죠. 그래도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니까 결국 사장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따라와서 해보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죽어라 일을 했어요. 이 악물고 이를 갈면서요. 이를 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손이 익긴 익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테이프 하나 제대로 못 붙여서 사장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씩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칼 각도 잡는 것도 기포 안 생기게 밀어내는 것도 눈으로 재지 않아도 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5년이 흘렀고 저는 그제야 겨우 제 자리 하나를 만들게 됐어요. 나이는 4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이라는 게 가닥이 잡힌 기분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사람들 대하는 것도 점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말 섞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그때쯤엔 제가 먼저 농담도 던지고 사장님들한테 잔소리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 트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거래처 사장님 중 한 명이었는데 같이 현장 뛰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돌싱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저랑 비슷한 처지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 사장님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저희 딸이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아이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지러움증이 자주 있고 갑자기 픽픽 쓰러지기도 한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이유요. 그냥요. 저도 애 키우면서 혼자 버텨봤잖아요.
그 막막한 느낌이 어떤 건지 아니까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은 남자 둘이 사는 집이니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고 집안도 얼마나 칙칙하겠나 싶어서 어느 날은 반찬 몇 가지 해서 현장 끝나고 슬쩍 건네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아니, 미숙 씨 이런 걸 왜 챙겨와요? 괜히 번거롭게. 번거롭긴요. 저도 집에서 반찬하고 남아서 가져온 거예요. 사장님 맨날 나가서 국밥 먹거나 사무실에서 라면으로 때우는 거 다 아닌데 그냥 받으셔요. 남자 둘 사는 집에서 뭘 제대로 해 먹긴 하겠어요? 그래도 이런 거 받으면 괜히 신세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그럼 사장님 먹지 말고 아드님한테 다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자주 하게 되고 아이들 이야기도 더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도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고 조언하는 척 훈계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누군가 제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느낌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일 얘기인지 사는 얘기인지 헷갈릴 정도가 됐고 아이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게 됐어요. 우리 딸은 워낙 사람을 가리지 않는 편이라 금방 친해졌고 그 집 아들은 말수가 적었지만 은근히 우리 딸 옆에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또 약해졌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만 낳으려다 둘을 낳고 그러는 거구나 싶어서요.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더라고요. 사실 친정엄마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제가 다시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얼굴부터 굳으셨거든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이제야 직업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혼자서도 지혜 잘 키울 수 있을 만큼 됐는데 왜 굳이 다시 결혼을 해서 그 구렁텅이를 다시 마보려고 해? 엄마, 나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지혜한테도 같이 밥 먹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시댁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고 고부 갈등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야. 너 지난번에 어떻게 살다 나왔는지 벌써 잊었어?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두 번째 남편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전 남편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문제 앞에서 무책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병원 다니는 것도 꼬박꼬박 챙기고 아이 상태 하나하나를 메모해 둘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 집 아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 아이가 저를 잘 따랐거든요. 언젠가 두 번째 남편이 저한테 아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가슴이 너무 찡한 거 있죠? 몸이 안 좋다는 그 아이는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지러움증을 자주 겪고 픽픽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우리 딸 아플 때 혼자 막막했던 거 생각하면 저절로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저희의 재혼을 적극 찬성했어요. 뭐 제가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 집에 대들보라는 장남. 그러니까 제 남편의 아들이 아프니까 아무리 새엄마라 해도 그래도 엄마가 있으면 아이를 더 챙겨줄 수 있지 않겠냐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도 양가에서 안 된다 했으면 꽤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시댁에서 저랑 제 딸을 환영하는 분위기니까 어찌저찌 잘 됐다고나 할까요. 재혼을 하고 나서는 우리 가족은 꽤 오순도순 잘 지냈어요. 아이들끼리도 성향이 잘 맞았고 그게 저는 참 고마웠어요. 괜히 어른들 문제로 아이들이 불편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이 된 그 아이가 유독 우리 지혜가 그린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넉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을 잘 따르는 건지 저를 보고 엄마, 엄마 하고 잘도 부르니까 저도 정이 금방 들었고요.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혜는 꼭 미술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또래 애들보다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려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멍해졌어요. 솔직히 저는 지혜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재능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애가 좋아해서 끄적이는 거라고만 여겼죠. 그런데 오히려 늘 집에 같이 있는 그 아이가 먼저 알아봐 준 거예요. 저는 괜히 마음이 찡해졌고요. 여보, 오늘 민우가 그러더라. 지혜 그림이 또래 애들보다 훨씬 낫다고 그냥 취미로 두기엔 아깝대. 나도 그렇게 느꼈어. 색감 쓰는 거 보면 감각이 있어. 학원 한번 보내보는 게 어때? 미술 전공했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면 지혜가 진짜 감각이 있나 보다. 신기해라. 하하, 나중에 사람들한테 그 아빠의 그 딸이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딸한테 물어보니까 딸도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혜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숙제도 별로 없어서 딸도 재밌게 다니고 저도 그 모습 보는 게 좋았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이 가족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완전히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 예고도 없이 아들이 픽픽 쓰러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졌지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괜찮아지긴 했어요. 병원도 바로바로 갔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우리 아들이 건강해지기만을 바라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댁은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로서 할 일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억지로 절을 시키거나 하진 않아서 적당히 일손 도우고 뒤로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강원도 어딘가 암자에서 지낸다던 시이모님이 몇 년 만에 제사에 참석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도 그날 얼굴을 처음 보는 분이나 다름없었는데 참 분위기가 묘한 분이시더라고요. 제사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 시이모님이 갑자기 우리 딸을 빤히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기가 세다. 기가 세.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저는 진짜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예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PTSD라고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어쩌고 하는 그건데 제가 전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엄청 공격적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발작하듯이 말을 했어요. 아니, 이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는 집안 행사라서 지낸다지만 저희 다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투도 꽤 단호했을 거예요. 일부러 웃으면서 넘길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이모님 얼굴이 그 순간 확 굳더니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내가 암자에서 수행을 하느라 안 들렀던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다고 큰 소리를 내고 그래. 기가 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유혹으로 듣고 앉아 있어? 이래서 사주팔자 모르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저는 우리 딸을 꼭 끌어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옆에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이모님, 며느리가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타박을 하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알고 보니까 시이모님 말은 욕이 아니라 칭찬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지의 기운이 세서 큰일 할 아이라고 아주 건강하고 좋은 기운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괜히 머쓱하더라고요. 좋은 뜻으로 말해주신 건데 제가 전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시댁분들께 무례를 범한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요, 시이모님이 이상하게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더니 그 뒤로는 명절마다 꼬박꼬박 참석하시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늘 비슷했어요. 우리 딸 뭐 하고 사냐, 공부는 잘하냐, 요즘은 뭘 챙겨 먹이냐. 말만 들으면 그냥 살갑게 챙겨주는 어른 같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남의 딸이라고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산에서 캤다면서 도라지니 더덕이니 이름도 처음 듣는 유기농 식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이건 지혜 먹이라고, 이건 애 기운 살리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이거 산에서 직접 캐온 도라지야.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챙겨 먹이니까 허구한 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쓴맛 나도 꿀에 재워놨으니까 한 번씩 먹여. 몸에 진짜 좋아. 아이고, 이모님, 이런 것까지 챙겨오셨어요? 안 그래도 짐 많으셨을 텐데 괜히 번거로우셨죠? 번거롭긴 뭐가 번거로워. 산에는 지천으로 깔린 건데 뭐. 특히 지혜 같은 애는 잘 먹여야 해. 이렇게 기운이 좋으니까 나도 챙겨줄 맛이 나지. 아유, 애가 워낙 잘 먹긴 해요. 그래서 탈도 별로 없고요. 민우가 몸이 안 좋아서 요즘에 지혜를 잘 못 챙겨줬는데 이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제가 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혜야, 이모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자. 감사합니다, 이모 할머니. 그래, 그래. 잘 크자. 아프지 말고. 지혜 너가 건강해야 해. 비실비실하면 안 된다. 알았지?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 딸한테도 기운 좋은 애는 티가 난다. 너는 아프면 안 된다.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혹시 내가 아들은 잘 못 챙기는 걸 돌려 말씀하시는 건가 싶기도 해서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또 명절이 됐어요. 근데 그 명절을 앞두고 우리 엄마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저한테 누될까봐 제가 드린다고 했던 용돈도 끝까지 거절하시더니 계속 일하시다가 결국 무리하셨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는데 하필 그때가 시댁 제사 준비 한창일 때였거든요. 엄마, 명절 당일만 좀 쉬고 갈게. 지금은 시댁 제사 때문에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 제사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유, 됐다. 너네 집 바쁜 거 아는데 뭘 오냐. 엄마야 며칠 누워있으면 괜찮아. 괜히 왔다가 또 눈치 보지 말고. 엄마는 괜찮다면서도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남편 통해 들은 시어머니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이 쓰러지셨다면서. 딸이라고 너 하나 있는데 사돈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 여기 일할 사람 많다. 얼른 내려가 봐. 이 말 듣는데 순간 고개가 갸웃해지더라고요. 언제는 제가 도저히 예약을 뺄 수 없어서 명절 준비를 못할 것 같다 했더니 명절에 며느리가 꼭 있어야 한다고 거의 윽박지르시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 된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그래도 뭐 가족 얘기는 별개이신 거겠지 싶었어요. 예상외라 더 감사하기도 했고요. 어머님,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그럼 지혜랑 둘이 다녀올게요. 엄마도 지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응, 아니다. 지혜는 두고 가. 왜요? 하고 묻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설명이 쏟아졌어요. 시이모님이 암자에 자주 다니면서 기도도 하는데 미술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교수랑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명절에 올 수 있다고 우리 딸 그림을 직접 한번 봐주고 싶다 했다고 했다는 거죠. 이런 기회 흔치 않다면서 너는 친정부터 다녀오고 지혜는 여기서 하루 더 있다가 내일 기차 태워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우리 딸 그림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마웠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도 감사했고요. 그래,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 내려가라고 하신 상황이니까 더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급히 기차를 예매했습니다. 엄마도 아닌 척 하시더니 제가 간다고 하니까 역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이 됐습니다. 남편은 딸이랑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고 저는 혼자 서울역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많이 떨리는 소리였거든요. 미수가, 너 지금 어디야? 서울역 방금 기차 출발했어. 왜 엄마 뭐 사갈까?
너 당장 시댁 가봐. 엄마가 꿈자리가 너무 이상하다.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방금 기차도 출발했는데. 내가 쟤만 두고 왔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괜히 개꿈 꾼 거 아니셔? 아니야, 미숙아. 그냥 꿈이면 내가 못하러 전화를 하겠냐. 괜히 너까지 불안하게. 꿈에 네 할머니가 나왔어. 그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 어디 그런 상스러운 자리에 우리 귀한 손주를 두고 오냐고. 너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셨어. 그게 너무 생생해서 깼는데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싸해졌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죠. 꿈은 꿈인 걸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아까 기차 타기 전부터 억지로 눌러놓고 있던 찜찜함이 불안함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죠. 그래서 결국 다음 역에서 내렸어요. 기차가 막 출발한 터라 다음 역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도 바로 다음 역도 수도권이라 어떻게든 달려서 시댁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 출발한 지 꽤 됐으면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갔을지도 몰라요. 시댁에 도착해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철컥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제가 들어온 줄 모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집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TV 소리도 아니고 사람들 말소리도 아닌 북 같은 둔탁한 소리에 짤랑짤랑 종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느끼면서 조심조심 거실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가까워질수록 얼쑤 하는 소리랑 함께 쿵쿵 바닥을 울리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거실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 진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이모님이 이상한 한복 같은 걸 입고 거실 한가운데를 빙빙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우리 딸이 작은 방석 위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눈은 꼭 감은 채로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잠깐 멍해졌어요. 그 사이에도 시이모님은 계속 돌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그대로 딸한테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아이 몸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눈은 여전히 꼭 감고 있었고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제가 앉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겨우 소리를 내는데 제가 나타나자 시모님이랑 시어머니 둘 다 동시에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친 굿인지 뭔지 하는 소리가 뚝 끊기니까 방 안쪽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니, 당신 왜 여기 있어? 친정 간 거 아니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우리 지혜한테 뭐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아니, 너는 기껏 친정 보내줬더니 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 전에 이게 뭔지부터 설명하시라고요. 쟤한테 미술 교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교수도 거짓말이었어요? 민우 아빠, 당신이 말해봐. 지금 뭐 영혼 소개팅이라도 해주려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질색해서 교회 다니는 건 몰라? 그때였어요. 제 품에 안겨있던 지혜가 갑자기 제 옷을 꽉 붙잡더니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무서워. 아이 얼굴을 보는데 진짜 창백했어요. 입술색도 다 빠져 있고 손끝은 차가워져 있었고요. 제가 얼른 일어나 보라고 하니까 딸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래 무릎 꿇고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려서 못 일어나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졌어요. 화가 난다는 말로는 부족했는데 그냥 저랑 딸애한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열이 받아서 미치겠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집안마다 왜 이 지랄을 하는 건지 누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뭐라고 했으면 애가 다리에 쥐가 나도록 무릎을 꿇고 있냐고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소리를 치는 와중에 안방 쪽에서 또 누가 나오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진짜 기겁을 했어요. 경악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아들이었는데요. 근데 그 모습이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흰 소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는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얼굴은 멍했고요. 그리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너무 태연하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왜 중단됐어요? 그 한마디에 상황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지금 이게 무슨 행위를 하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목소리가 오히려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화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그렇게 되잖아요. 설마 지금 기가 센 우리 딸 기운을 저 애한테 옮기려고 한 거예요? 옮긴다기보단 나눠주는 거지. 그것 좀 나눠준다고 큰일이라도 나니? 우리 집안 대들보가 건강해야 할 거 아니야. 애가 맨날 비리비리하니까 남매끼리 건강한 기운 좀 같이 나누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정말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동안 시모님이 했던 말들, 우리 딸 기운이 좋다, 건강해야 한다, 잘 챙겨 먹여야 한다. 그게 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 딸이 제일 건강할 때, 기운이 좋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도라지니 더덕이니 사미니 하면서 산에서 캤다는 것들을 그렇게 바리바리 가져오던 것도 전부 우리 딸 몸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언제 구슬해서 기운을 옮길지 그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마침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먼저 친정으로 보내고 그 사이에 우리 딸 기운을 받아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날 딸을 보내려 했던 거고요.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미술 선생님 소개해준다니까 고맙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딸이 제 품에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내가 계속 싫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린다고 했어. 엄마, 나 안 쫓아낼 거지? 아빠도 엄마가 나 쫓아낼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참지 않고 그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이 죽는다는데 그걸 가만 보고 냅둬? 어? 당신한테 당신 딸이 소중하듯이 나한테도 내 아들이 소중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죽는다고? 그럼 지금 그 죽는 기운을 우리 딸한테 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 말을 하자 남편 입이 딱 닫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무언은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 진짜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여기서 더 있다가는 이 집안에 발을 더 들이고 있다가는 우리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말 안 하고 딸 손을 꽉 잡고 가자 하고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붙잡더라고요. 말이 붙잡는 거지. 팔이 뜯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잠깐만 어딜 가. 기운만 조금 주고 가면 되잖아. 이것만 마무리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거의 다 했어. 그래, 진짜 조금이야.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잖아. 이거 잠깐 한다고 지혜가 갑자기 비명 행사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미친 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죄다 고소하기 전에 당장 손 놔. 지금 당장. 이게 무슨 고속거리가 된다고 그러냐. 가족끼리 기운 좀 나눠봤자는 건데. 너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제가 뭐 아무 준비도 없이 소리만 치는 줄 알아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켜고 시 이모부터 시모, 남편 얼굴까지 전부 찍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굽한 흔적 그대로, 부적 붙은 아들 모습 그대로요. 그러자 시이모가 치렁치렁한 옷 펄럭이면서 막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당장 안 끄냐? 신이 놀라서 살 되돌려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장 꺼. 신이 왜요? 뭐 민우 목숨이라도 잡아간대요? 지혜 저것 기운이 좋으니까 우리 민우가 그 기운 받아서 큰일 하면 너도 좋은 거 아니냐? 민우도 네 아들 아니냐? 남매끼리 나누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저는 그 말을 일부러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하나씩 물었어요. 전부 카메라에 담기게요. 그럼 굿해서 우리 딸 기운 가져가면 우리 딸은 건강한 거 맞아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애를 무릎 꿇려놓고 싫다는 애 협박해가면서 굿하게 한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다 민우를 위해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 살아나면 우리가 어련히 곱게 안 봐줄까? 너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계산이 끝났어요. 자기들이 그런 짓 했다는 걸 다 인정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제야 동영상 촬영을 멈췄어요. 네,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하네요. 그제야 다들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시모는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얼굴을 했어요. 저는 딸 손을 다시 잡으면서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야, 참 고맙다. 네 덕분에 이혼 도장 2번 찍게 생겼네. 아니 여보, 고작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야? 고작 이혼? 걱정 마. 이혼만으로 안 끝낼 거야. 아주 콩밥 제대로 먹여줄 테니까. 그날 밤 저는 딸 손을 잡고 그대로 친정으로 갔어요. 명절이라 기차표가 없었는데 그래서 못 가느니 그냥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자 싶어서 차를 끌고 고속도로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는 말이 없었어요. 울지도 않았고 잠도 안 잤어요. 그냥 제 손만 꼭 잡고 있었거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애 심정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걸까 도저히 가늠조차 안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씻고 이불 안으로 쏙 들어갔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애 걱정하는 척이더니 나중엔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그건 오해야.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애 생각해서라도 좋게 끝내자. 저는 전부 안 받았어요.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요. 며칠 뒤에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찍어둔 영상 전부 보여드렸죠. 거실 한가운데서 구판 벌어지는 장면, 부적 붙은 아들 모습, 애를 무릎 꿇려놓고 협박했다는 말까지 전부요. 변호사가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딱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동의 없이 구판에 데려가서 장시간 꿀려놓고 이런 짓을 한 건 미성년자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이를 키우는 건가? 이 정도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명백하게 선을 넘은 일이었고 저는 제 딸을 위해서라도 그 미친 식구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저랑 딸 이름으로 아동 괴롭힘, 정서적 괴롭힘, 친권 침해 전부요. 이혼 소송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서류 준비하면서 다시 그 영상을 봐야 했고 딸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갔어요. 도망치듯 나온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시모랑 남편한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위자료랑 아이 치료비 전액 지급 판결까지 나왔죠. 그 뒤로 업계에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당연하죠. 제가 시트지 붙이러 다니면서 일하는 사장님들한테 일부러 다 나불나불 말하고 다녔거든요. 남의 딸이라고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구판 벌인 집안이라는 얘기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그 소문 때문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남편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어요. 거래 끊기고 현장에서도 갑자기 빠지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는데 심지어 민우병도 호전되지 않다 보니 빚이 점점 쌓였대요. 그래서 사업 접고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시모는 그 일 이후로 정신 이상이 왔다는 말이 돌았어요. 손자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걸 또 제 탓이라고 하면서 교회니 절이니 가리지 않고 전전했다더라고요. 신인호에서 집안이 망했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들었는데 사람이 참 자기 신념이 없이 여기저기 휘둘리고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건가 싶고 그 맹목적인 믿음이 인간적으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즉사였대요. 그 연락을 받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또 내 탓이다, 신이 벌했다, 이런 말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를 듣고 좀 무속신앙이라는 게 진짜 좀 믿을 만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딸 손을 잡고 그 집 뛰쳐나올 때 전시 이모가 신인호에서 살을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전 남편한테 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생각도 잠깐이었죠. 애초에 술 먹고 운전을 왜 하냐고요. 뭐 누구 안 치고 혼자 간 게 그나마 명복을 빌어줄 만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저랑 딸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딸은 여전히 미술을 하고 있고요. 가끔은 그날 일을 떠올리는지 조용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줘요. 엄마, 그건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나 지켜준 거잖아.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큰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은 지켜냈다고 믿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시트지 붙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손에 풀 묻히고 현장 뛰고 하루하루 똑같이요. 다만 예전이랑 다른 건 이제 제 밑에 든든한 직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만간 작은 인테리어 업체 하나 차릴 준비도 하고 있고요. 대단한 성공은 아니어도 적어도 누가 제 인생의 기운이니 팔자니 하면서 함부로 손대지는 못하는 삶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다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내 가족을 두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날 제가 그냥 기차 타고 친정에 갔더라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